네, 안녕하세요. 예.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상 중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 중 일부가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카드를 만들어서 임의로 쓰고 또는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가제의 경우 수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가 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서 성년 후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다른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 동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무단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자녀는 일방적으로 후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다른 자녀들이나 이 어머니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성년 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통지가 가게 되고 이 아버님, 지금 이제 피후견인이 아버님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법원이 신체 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원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무에서는 진료 기록을 보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진료 기록을 감정을 합니다. 진료 기록을 보기도 하고 봤는데 완전히 중증의 치매다,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고 이게 확실하다면 굳이 진료 기록 감정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료 기록 신체 감정도 하지만 진료 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고 MMS나 GDS나 CDR 다 이제 인지 능력을 이제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거 갖고 이제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님이 아버님한테 조사관을 보냅니다. 가사 조사관을 보내서 대면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만약에 결정이 났다. 결정이 나게 되면 두 가지가 되죠. 아버님에 대해서 후견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이제 사건물인 아버님에 대해서 후견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버님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팔거나 출금하거나 이런 게 금지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버님의 재산이 오로지 아버님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견인이 설정됩니다. 결정됩니다. 후견인. 후견인은 보통 이제 재산에 대한 후견인이 있고 신체에 대한 이제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원에서는 이 둘을 하나로 합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은 객관적 제3자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다가 수후 시간에 가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엔 상속이 일어나겠죠. 상속이 일어나가지고 기존에 증여받은 게 있다면 그만큼 공제하고, 증여받은 게 없다면 법정 지분대로 하고, 기업을 있다면 좀 더 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넘어간 거 또는 이 금융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금융.
무단인출이죠, 이거. 예, 무단인출입니다. 무단인출한 거 어떻게 할 거냐, 예,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후견인, 네. 후견인이 이거에 대해서 무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무효에 대한 말소 청구. 그러니까 아버님 명의에서 만약에 자녀 명의로 넘어갔다. 치민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후견인이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예, 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말소가 되면 네, 역시 이게 상속재산으로 가게 되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말소가 답이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제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금을 인출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출금된 금액이 법정 상속분 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차피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져간 거는 이게 특별수익으로 갑니다. 이게. 특별수익으로 가서 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 재산이 10억이었는데 자녀가 2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2명. 그럼 원래 5억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6억을 네, 출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4억이 남잖아요. 네, 나머지가 이제 4억이 남게 됩니다. 4억 남는 걸 또 쓰시다 보면 이게 3억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나는 3억, 너는 6억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이쪽 여기는 이제 여기는 무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통상 성년후견은 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르네요. 제가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지금 또 어디를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 빠릅니다. 일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년 후견인은 그 이전, 그러니까 후견 결정 이전의 재산, 이 전의 재산과 후견 결정 이후의 재산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무효 청구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유지할 거냐. 유지는 특별수익으로 합니다, 이게. 특별수익으로 그냥 증여된 거로 하고 나중에 상속분에서 공제할 거냐.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있고, 이후는 그냥 보존이 됩니다. 이 보존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뭐 집이 있다. 그리고 예금이 있습니다. 요거를 동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이제 출금하셔가지고 아버님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사용하고 남은 게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정기예금 이런 거 아니면 법원에 별도의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만약에 매각을 하겠다. 성년 후견인은 보존을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존하고 피후견인의 여생과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걸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권한에게 허가라 그래가지고 그 후견인의 그 관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처분을 위한 행위를 하려면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성년 후견과 재산과 결합된 문제는 이게 후견 이전의 재산, 후견 이전에 그 매각되거나 처분되거나 이런 재산, 그 이후의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성년 후견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재산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이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 문제 때문에 요 문제 요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전에 요건 이제 후견 결정이니까 신청하고 결정은 틀립니다. 신청이 되면 결정이 나겠죠. 요 이후 재산이기 때문에 요 사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 신청을 합니다. 이제 결정이 납니다. 뭐 결정하면 이제 뭐 끝입니다. 근데 요때 임시 후견인을 설정해달라. 후견인을 선임해달라. 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하다. 뭐 이런 급한 사정이 있으니 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돌볼 급한 사정이 있다. 네. 그러니까 임시 후견인을 좀 해주면 안 되냐 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 정상적인 거와는 다르게 좀 빨리 됩니다. 예. 뭐 정말 빠르면 한 달, 한 달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임시 후견인이 선임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이 피후견인 아버님의 재산적 권리를 이제 감독하고 이제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무단으로 빼가거나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이런 걸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후견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년 후견이라는 게 부모님의 재산을 누군가가 자녀들 중에 일부가 탈취하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됩니다. 집을 매각해야 되는 경우에 아버님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성년 후견을 통해서 이제 이 집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일부 한 자녀가 상속인이 정상적이지 않다. 정신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재산 관리를 이제 법정 상속 분대를 하거나 또는 소송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다 보니 성년 후견인을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한 다음에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상속 절차에 참여하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년 후견인은 내 인지장애가 문제가 되고 그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것이 실무에서는 그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고 이미 불법적으로 넘어간 재산을 원상 회복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이 좀 빨라놨는데 성년 후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그 성년 후견을 신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결정이 나오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는 MMAS나 GDS나 CDR 같은 경우에 측정값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침해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0점을 위아래로 따지면 살짝 경도의 침해를 봅니다. 과연 그것을 성년 후견을 해야 되느냐. 이거 말고 한정 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 후견은 그러니까 완전히 인지장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안 좋다. 장애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는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경우에 한정후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한정후견을 받게 되면 성년후견과 거의 같은 급수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수명이 길어서 지금 치매나 이런 분, 재산이 있는데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한번 이 성년후견 제도를 검토하셔가지고 가족들 간에 원만하게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다가 돌아가시면 상록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에서 이재호 사무장이었습니다.